먼저 오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사 공동 주최해 주신 서울환경연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번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의원들이 오늘 국회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고 싶어서 우리 의원들께 알리질 않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발제를 해주신 나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님, 김동원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신재은 풀시행동연구소 캠페이너님, 그리고 우리 영등포 제2세종문화회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전 이 그레이트 한강 문제점을 뭐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정태 시의원님, 한겨레 20일 선임기자 김규원 기자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구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한강이 오염되면 먹는 물에서부터 공기, 토양, 수생생물 등 다양한 문제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강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 한강이 훼손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링 대관람차, 이 서울링에 대해서는 그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3월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도 동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운영을 안 했는데, 이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유지하는 데 어마어마한 적자가 들어가서 영국 현지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와서 이 여기에 대한 지금 서울시가 심사숙고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을 발표하면서 그 서울시의 부처 간의 협약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걸 저는 이 서울링 대관람차를 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해 백길과 서울항 조성, 기존 물레동에 건립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 공원을 훼손하면서, 그 세종문화회관은요 이 법적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영등포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의결을 했고, 또 서울시가 이 사용권을 서울시 의회에서 법적으로 의결을 했고, 이걸 토대로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마쳐서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설계 공모비랑 오세훈 시장이 설계비의 일부 5억까지 편성을 해놔서 설계비는 아직도 물레동 세종문화회관 설계비가 서울시에 아직도 예산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의도 한강 그레이트 한강하고 맞물려서 공원에 4,000평에서 4,800평을 훼손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던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원래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이 여의도 그 정비 사업이 들어 있는데 2023년인 오늘까지도 이 시작을 못했으면 2032년이 돼도 그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무모한 저는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건 사업에 대한 환경 파괴 논란은 물론이거니와 55개 사업이 포함된 초대형 개발 사업인데 타당성 조사도 없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보다는 우려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한 예시로 서울시는 대중교통 수단의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발표했지만 롤 모델이었던 런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한 뒤 신중 추진하기로 말을 바꿨습니다. 적자로 인한 경제성 부족, 강풍으로 인한 잦은 운행 중단 우려가 현지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 없이 즉흥적인 발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추진 과정도 깜깜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중앙투자심사까지 끝난 제가 말씀드린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사업 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생략되었고 여의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레동의 제2세종문화회관을 유치하면서 가장 크게 내세운 게 균형 발전입니다. 서울의 종로에 정말 서울 한복판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문화도심으로 자리를 잡았고 서울 저 강남 끝에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강남권에 문화도시가 있었는데 이 서남권에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동작까지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공연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영등포에서 땅을 4,000평으로 무상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립하기로 해서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것도 이 타당성 조사 없이 서울시 발표 하나만으로, 그것도 영등포 구청장이 서울시에다가 여의도로 옮겨달랬다는 그 구두 하나만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졸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오세훈 시장의 한강 프로젝트 1기 사업이 천문학적 혈세 낭비, 환경 파괴, 사업성 부족으로 자초되는 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되는 대형 토건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천만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한강의 보전과 환경, 도시계획,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모이신 만큼 꼭 졸속 추진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지혜를 통해 천만 서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한강을 지키고 만드는데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한강 주변의 개발 욕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욕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자연자원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민적 합의나 혹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매 시기 이런 식의 논란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특정한 사업이나 혹은 방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한강 자체에 대한 좀 다른 사회적 합의나 혹은 시대적 전환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또 장소가 국회인 만큼 지금 한강 수계관리법 정도의 수준인 한강법을 조금 다른 형태의 한강법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그래서 한강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으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위 패치 혹은 불량 패치라고 했는데, 이게 게임을 하거나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게 되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 개발자들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기존에 있는 좋은 기능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황 바뀐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위 패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말은 거창하지만 15년 전에 있었던 한강 르네상스보다 못한 굉장히 조속적인 계획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기존의 한강 르네상스가 뭐였는가라고 하는 걸 짚어보는 데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단해 볼 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걸 담았습니다. 다만 앞서서 인사말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종합계획이나 마스터 플랜이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조감도만 나온 상태입니다. 일종의 그 상상의 어떤 그런 창작물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는 지금 시김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다소 취약하다는 것은 저 발제자인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평가 역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실증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12년에 서울시 의회에서 나온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 특혜 등등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요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에 나온 요 보고서가 의회 차원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 과정들을 평가한 가장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에 가깝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좀 반박이 되어야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성공했다면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반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조사 결과를 보면 별다른 미션 없이 규모만 키운 한강 사업본부를 만들었다. 혹은 한강 특화공원의 63% 정도가 콘크리트였다. 그다음에 민자 사업들이 실패했고 또 양화대교 구조 개선 등 예산 낭비를 심하게 했고 그리고 투용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항 민자 사업 등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되는 저 2012년 당시의 지적 사항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퇴행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저 행정조사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재등장할 수 있었던 건 한강 르네상스의 실패를 사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잘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취소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논란들을 고려해서 저 취소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민자사업 특혜 구조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세빛섬의 이후 활용 방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민자 사업자를 존속시키는 방식 그리고 민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을 서울시가 대신 보증해 주는 방식의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재정비를 위해선 한강 사업본부 명칭부터 이상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본부라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행정 조직의 개편이 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규모화된 한강 사업본부가 개편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그대로 남고 핵심 사업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업 평가만 이루어졌던 셈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다시 고개를 내밀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된 예산이 대부분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대부분 4개 지역의 한강공원 특화 사업에 그 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특화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됐냐면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개별 시설 계획들을 다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상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때 오세훈 시장이 했던 방식은 총사업 포괄 사업비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반포 특화지구 하면 몇 천억을 그냥 그 상세 내역 없이 통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계획을 막 하다가 이것도 필요한데 그럼 억지로 막 사업이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특히 2010년 당시에는 본 예산도 굉장히 늘어났지만 사실 예비비를 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끌어다 쓰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간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실제 공사를 마무리할 시점에는 돈이 더 모자라니까 기존에 있는 예비비를 당겨다가 쓰는 방식으로 해서 저 특화공원 사업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빛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이나 혹은 2012년에 나온 서울시 자체 감사 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스스로 했던 세빛둥둥섬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용 객수를 늘려서 잡았고 그다음에 SH공사의 출자에 근거가 부족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저 사업이 공유 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한강은 시민 모두의 것이잖아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면을 차지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야 맞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공유 자산인 한강은 위에 배를 띄워놓고 여기서 임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안 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 허가를 어떻게 해줬냐면 세빛둥둥섬을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간주를 해준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특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세빛둥둥섬이 어떻게 사회 기반 시설일 수 있습니까? 그냥 영리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의 영리 장소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지역 불균형과 관련된 건데요. 한강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과 주민들이 한강을 정말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 얘기는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한강은 되게 중요하지만은요. 한강에 아무리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어놔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는 매우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조사된 보고서를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반포, 이촌, 여의도의 한강 그 공원의 경우에는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요쪽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강이 아무리 좋아져도 한 달에 한 번 한강에 여가를 위해서 가는 사람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한강 자원이 훌륭한 것이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강서나 난지나 망원지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공원의 질이 굉장히 낮아서 지역 주민들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한강 주변의 집값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저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한강 주변에 있는 집들이 모두 비싸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비싸다. 특히 2020년 이후에 서울 실거래가 상위 1위부터 10위 사이에 한강변 아파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핵심은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표는 뭐냐면 한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층수가 올라갈수록 실제 그 매매가가 비싸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높은 데일수록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층고 제한을 없애서 고층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화 불균형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문화 만족도나 문화 시설과 관련된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다. 특히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같은 지역이나 강북, 도봉 같은 지역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도 문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프로젝트성 사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프로젝트성 사업은 총사업비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사업들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더라도 그 전체 마스터 플랜의 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개별화돼 갖고 막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강의 보존과 관련된 국가 수준에서의 한강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계관리 정도로 머물고 있는 한강 관련된 법제를 조금 더 자연성 회복이나 혹은 보존과 유지를 위한 방식으로 좀 바꾸는 그런 한강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공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공공자원이라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일정 부분은 공공이 재환수를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화대교 구조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MZ 세대들은 몰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가 선박이 지나가려면 여기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고 하려고 했던 공사예요. 이런다고 한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디귿자로 다녔었어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 좀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이 역사가 10년 되다 보니까 다시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그 결과적으로
원이 약간 넘게 소요됐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건 300억으로 시작했고요. 현대산업개발이 했던 공사입니다. 근데 이 공사가 2015년도에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을 한강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렸어요. 그냥 이게 드러나가지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그 개발 사업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빛섬이 2020년 8월 5일이 이때 그 장마가 50일 동안 지속되고 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한 10일 넘게 잠겨 있었던 그해 여름입니다. 세빛섬이 이렇게 있고요. 잠자리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여기 둥둥 떠 있는 게 세빛섬이고 다가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 방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세빛섬이 둥둥 떠 있는 기능은 있는데 이것이 또 국가적인 필요에 따라서 보호 수위를 낮추면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기우뚱한답니다. 그래서 보개방 실험도 못 해봤어요. 다른 보들은 다 해봤는데 서울의 한강에서는 보개방 실험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비즈 한국에서 4월 13일에 평가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800억 정도의 심각한 잠식 상태. 이거는 이미 그 민자 사업으로 출발을 했지만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방식이 성공을 했다고 서울링이든 새로 생기는 여의도 선착장이나 뭐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또 다시 민자 사업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세금 낭비, 혈세 낭비 이런 그 프레임을 피해가기 위한 전술이라고 보지만 이건 철저하게 감시해서 이거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김상철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런 불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인식은 자주 써먹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약간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들으면 저 양반 하는 말이 맞는지 웬만한 사람은 속아 넘어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거 아니면 이제 이미지를 기억 조작으로 왜곡시키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곤돌라 같은 경우에도 이 런던에 이거 그레이트 한강 발표해놓고 런던 가가지고 이거 한번 타보려고 런던에 있는 이 곤돌라 한번 타보려고 하루를 기다렸대요. 이게 한 20분 빨리 가려고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풍이 부니까 하루를 기다려서 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가한가 봐요. 하루나 기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서울링이고요. 당장 이 이게 노들섬과 관련해서는 계속 부침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김규현 기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서울항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해에 현대유람선, 이게 현대유람선 1000톤급짜리인데요. 그 밤섬까지 시범 운항을 해가지고 뭐 한 13차례인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탔을 때 이게 다 타면은 1200명까지 탈 수 있고 정원이 800명짜리인데요. 70명 정도 탔습니다. 그 중에 단체가 이제 2군데 왔고 개인으로 탄 거는 저 포함해서 한 7, 8명 탔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성이 안 나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현대유람선이 경인운하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선착장이 없어서 밤섬에서 돌려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요걸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 18억 정도 들어가지고 여기 선착장을 이렇게 뭐 늘릴 수 있는 구조 변경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민자 사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 쪽 계열사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현대유람선이 운행할 그거를 현대에다가 또 줘가지고
이 공유수면에서 또 장사하는 것을 또 서울시가 허가를 해줘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자본 잠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항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 정도 되겠죠. 그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낭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경인운하가 6.3m의 수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게 한강의 수심도 6.3m로 만든다. 그 재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을 위한 지향하는 것은 이 근처에 사는 75% 한강 주변의 75%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쪽 집 가지신 분들 건설사를 만족시키는 그런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오세훈 시장 그 박원순 시장 때 이제 나왔던 여의나루 이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와의 타협으로 통합선착장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신재은 국장님 비롯해서 시민 사회가 총력으로 결집해가지고 막았습니다. 이때 서울시 의원들 님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 막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착장 계획만큼은 좀비처럼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이번에 잘못하면 그것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1000톤급 유람선 아까 보여드렸던 현대 유람선 이게 어떻게든 들어와 보려고 수자원공사가 나서가지고 이 아까 이거 할 때 조금만 돈 보태면은 1000톤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 하면서 지난한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인천의 유력한 정치인이 또 힘을 써가지고 막 강서습지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 이번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이제 자연성 회복의 어떤 그 진전된 성과로 여기 생태경관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하겠대요. 근데 요게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면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보전 지역인데 요 바로 앞에서 지금 한 3.5m 되거든요, 수심. 근데 이걸 6.3m로 파려면 얼마나 파야 될까요? 폭 200m 해가지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퍼내야 되는데 그 한강 폭이 1km인데 200m만 파내면 그게 남아납니까? 또 비 오면 또 쓸려 내려가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냥 상류에서 모래분 계속 공급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겁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지정해놓고 이 짓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보전과 이용의 무슨 조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장소가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겨울에 엄청 그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이쪽에. 밤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년도에 폭파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냥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윤중제에 다 묻혀 있어요. 원래 밤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안 썼어요. 자연 스스로의 복원력으로 대사를 안 썼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내버려 두면 자기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들 다 걷어내고 자연 스스로 복원할 수 있도록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주면 우리한테 더 큰 선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저자도인데요. 이게 중랑천이랑 한강이 만나는 지점. 요거는 60층짜리 갤러리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있는데 응봉산이고요. 이게 두모교가 있어서 약간 이쪽 경관을 다 가리긴 했지만 여기가 엄청 그 동호 이쪽이 어마어마한 그 조선시대 때 경관을 자랑하던 곳인데 이 두모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자도도 파내는데 살아나요. 며칠 전에 보니까 저는 아침에 이게 출근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전철 타고 출근하기 때문에 맨날 봅니다.
풀이 막 새싹이 막 돋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버들 같은 걸 좀 심어가지고 좀 촉진을 해줄까. 예.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한 60여 개 되는데요. 이제 한강 복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으로 대규모 토목 시설들 어마어마한 걸 1조 5천억 들여가지고 여기저기 땅을 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한강의 자연기반 해법, 습지를 더 조성하고 저류지를 복원해가지고 비워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작년에 강남에서 일어난 거 보셨죠? 예, 다 빠져 죽습니다. 예. 이해 관계자 중심이 아닌 폭넓은 공론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시행동연구소 캠페이너로 계신 우리 신재원 캠페이너로부터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도 없었지만 사실은 당시에 아까 양화대교 그 기둥 넓히는 공사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 공사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수요만큼 배가 들어왔을 때 이 배가 혹시라도 충돌할 위험이 있는 다리가 있는지를 검토했을 때 다리가 3개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양화대교입니다. 나머지 2개 다리는 공사 못했죠. 아마 제 기억에는 마포대교랑 성산대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번에 1번 정도 충돌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10,000번에 1번을 서울시의 예상 수요대로 계산을 하면은 3년에 1번꼴로 충돌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3년에 1번 충돌 사고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보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충돌 완화 에너지를 계산해 놓았는데 그 완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충돌 논문 쓰신 분을 제가 찾아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충돌 완화 에너지의 수백 배 정도가 되는 충돌이 생길 거고 그것은 사실은 다리의 안전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준이다라고 도선사들을 교육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강을 관리를 할 때 고사목조차도 다리에 충돌하면 안전에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고사목을 모두 걷어내는 게 한강 생태계거든요. 그런데 나무 기둥 하나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수천 톤급의 배가 다리 기둥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위험을 그냥 눈 감고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찾아뵀었던 그 자문해 주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배를 가지고 그 강에 들어갈 도선사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환경이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유람선이나 크루즈라고 하는 게 기본이 수만 톤에서 수십만 톤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5천 톤이라고 하는 배도 당연히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는 이 배라고 하는 게 마찰로 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끄거나 반대로 동력을 줘서 배를 멈추는 방식인데 이게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목숨 걸고 들어갈 도선사가 없다. 그런데 네가 환경이나 걱정하지 왜 이런 걱정을 하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배는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안 들어올 수 있지만 인천 경인아라뱃길이 지금도 냄새가 나고 대장균이 수십만 셀당 나오는 이유가 관문을 닫아놨기 때문이거든요. 관문을 왜 닫아놨죠?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가둬놓고 거기에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준설을 하면 예산이 낭비되죠. 강 바닥은 서식처이기도 하고 자정 기능을 하는 곳이죠. 여기를 계속해서 준설하고 강을 가둬두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예산을 낭비를 하죠. 배는 안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폐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 문제는 외람되게도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강 운하라고 하는 게 경부운하라고 하는 구상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 경부운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만의 공약은 아니었어요. 2006년에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도 공약으로 내셨고요. 2007년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께서도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막 악마 같아서 나쁜 짓을 공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 굉장히 훌륭하신 의원님이라고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 50분께서 이름을 놓으신 강원자치특별법도 강원도의 모든 환경 훼손을 모두 용인해주는 법안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은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특별법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통과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환경단체 빼고 모두 나쁜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한국이 살아왔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유효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대에 닥칠 5가지 위험을 발표를 했는데 그 5가지라고 하는 게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 실패, 그리고 적응 완화의 실패, 생태계의 훼손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적인 리스크로 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은 카드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경제 체제의 기반에 자연자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자산이 무너진 위에서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한국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어떤 나라에서 성장하신 많은 분들께서 일궈놓은 경제적인 성과를 제가 누리면서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다른 시대적인 정신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강을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게 전 세계적인 과제고, 이런 데 돈을 쓰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합의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저희가 개발도상국이라서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요 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 협상 테이블에 가면 생물 다양성 부문에서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시절이 됐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할 대로 계속하고 개발도 하고 탄소도 계속 배출하면서 나무는 모르겠고 우리는 계속 돈만 벌면서 살겠다. 이렇게 하는 시절이 이제는 아니고, 자연을 잘 보전하면서도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생태계 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 붕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혹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경제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가꿀 것인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득이 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고민하는 역할이 저는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좀 한강에서 관심을 거둬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까지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의뢰 상습을 중도에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압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 포기한 그 결과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상철 박사께서 말씀드렸는데 마곡 원터프 사업 등등등을 해서 서울시 부채가 21조 정도 부채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서 보통 사람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 그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21억씩 이자 돈을 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돈을 갚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돈 다 갚고 나니까 또 다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매수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강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4대 전략 10대 가지 55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몇몇 사업은 옛날에 구상됐던 사업의 검증을 받지 못해서 포기한 사업들이었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건축가라 일부 디자인들의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을 차지한 거고요. 그중에 한 사업은 확정된 사업을 도둑질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사업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2001년도에 영등포구에 있는 방린방적 부지라는 것을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20년 동안 방치된 유부지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구상을 한 끝에 거기다 문화시설을 유치기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철 박사도 잠시 봤는데, 각종 문화시설에서 영등포구를 비롯해서 구로구, 금천, 양천, 강서의 서남권 지역이 절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했더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모든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구 용역도 했고요. 지방행정연구원 리맥에서 타당성 검증도 했고, 그 어렵다는 중투심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까지를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포함이 돼서 이게 보니까 도둑질 당하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잠겼는데, 어제부터 그 마지막 흔적조차 짓기 확정된 사업을 짓기 위해서 영등포 구청에서 지금 철거민을 정리해서 그게 보니까 표지판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 표지판을 지금 철거 작업을 지금도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지역 주민들과 보니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좀 목소리를 좀 높였더니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도둑질 당한 우리 방린방적 제2세종문화회관의 사업은 바로 우리
근대 산업 부지를 문화 부지로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는 정말 중요한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 정진, 그리고 우리 지역과 문화 불균등을 유축해서 정말 어렵게 서울시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만든 우리 주민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구청과 구청이 토지를 제공을 하고요. 서울시가 그의 건축비에서 문화 공연장을 시설을 짓고 세종문화회관이 그 관리를 운영하는 협치와 효율을 기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국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유지와는 상관없습니다. 20년간 방치된 공간을 우리 새로운 문화시설로 활용하자는 열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 시설들을 두고 그 당시 논의 과정에서도 부지가 협소하다 뭐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지난 3월 18일 날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방문하기 직전 방문장이 그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함부르크가 왕성하던 시대에 항구에 있던 창고를 개조를 해서 에프필하모니라는 세계적인 극장을 최근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개관됐으니까 이제 5년밖에 안 됐죠. 근데 그 에프필하모니 부지가 우리 물레동에 있는 제2세종문화관 부지의 1,300제곱미터보다 오히려 훨씬 좁은 13,000제곱미터보다 훨씬 좁은 1,540제곱미터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절대 공연장이 접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레이터 한강 프로젝트에다가 수변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해서 지금 그 여의도 공원에다가 옮기겠답니다. 마치 이거는 한강 의례상서 사업에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왜 무산이 됐냐면 막대한 건축비가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건축비가 6,18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레동에 추진하고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우리 건립비는 1,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200배 5개가 넘는 돈이 들어갔고요. 연간 유지 관리비만 600억이 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박성홍 건축가가 프랑스의 장 루베이라는 건축가가 협약을 해서 설계를 했다는 건데 그 설계 당선작이 일본 작품을 보니까 표절했다는 시비가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보니까 자연선 회복이었습니다. 결국 이걸 좀 포기를 당하고 여기로 왔는데 해필 부지로 삼는 우리 여의도 공원의 그쪽은 지금 보니까 소나무 중심으로 5천여 그루가 있는 한국 전통의 숲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통 소나무 둘레는 흉고, 나무는 흉고라 그러더구만요. 어깨 높이의 둘레를 거기는 60m 흉고부터 그래서 소나무가 50m, 흉고 50m 자랐다기는 최소 수령이 100년 돼야 된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50년 된 밀족들이 굉장히 빽빽히 밀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모든 소나무가 링거를 맡고 있는데요. 그 링거에 보면은 흉고며 수고며 그리고 수령까지가 기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잘 갖춰진 공원 자체를 헐고 거기다가 공연 시설을 맡겠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예를 듣는 게 저기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 뉴욕에 있는 블라이언트 파크를 통해서 도심지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 왜곡합니다. 우리 시카고에 있는 밀레니엄 파크가 유명해진 것은 우리 여의도 공원의 한국 전통예술업 루디 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가장 잘 갖춰진 수목들을 갖춰서 그걸 이용한 거지 그 시설에 인공 구조물을 갖다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에서는 아까 우리 뭐 부동산 정책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서울항과 그리고 서울항의 준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 요구로 근대 산업화 시설을 재생을 해서 협치로 만든 시설을 저는 보니까 도둑질을 한 거라고 이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는 꼭 다시 원상태로 완공된 확전된
우리 물레동 방리방적 부지를 이용을 해서 저는 완공되도록 가격을 기원하고 또 함께 추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강 개발과 경인운하 4대강 사업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서울항과 경인운하 연결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한강 개발은 4대강 사업의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경인운하 사업은 4대강 사업 또 그 이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인들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일관된 철학과 일관된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해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선배가 했던 일을 후배들이 계속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이런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경인운하 사업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이제 끝난 망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더욱 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신재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이 뭡니까 여의도에 통합 선착장, 이게 뭐 말하자면 서울항이죠. 그걸 만들려는 걸 추진을 했고요. 당시 박근혜 정부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한강과 경인운하를 연결하는 것도 계속 서울시에서 그 인천시와 또는 중앙정부와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좋은 공간 환경이나 생태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한강 재자연화, 한강 복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연구가 됐고 2011년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섰을 때 환경연합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근데 이거 9년 동안 검토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곡과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큰 하천 주변을 자연으로 돌려서 거기에 굉장히 생물종이 다양해지고 백사장이 복원이 되고, 그리고 그 백사장이 복원이 돼서 사람들이 나와서 여름에는 거기서 뭐 강수욕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뭐 썰매도 타고 물고기 잡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일이죠.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뭐 오세훈 시장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것을 우리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걸 그냥 지레 포기해 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일입니다. 다음에 그 서울시장 또는 그 대통령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나온다면 좀 이런 그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고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산 정비창 말씀을 드리면, 용산 정비창은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그 실패를 거둔 사업이죠.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보니까 한 3조 원 가량의 그 부도를 냈더라고요. 3조 원 가량의 부도를 내고 끝난 사업인데 이걸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이 한 3, 4년 정도 동거 기간이 있었어요. 그 임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시절에 조금 이 부지 굉장히 금싸라기 부지 아닙니까? 이게 50만 제곱미터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공공적으로 좀 활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이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공공주택을 전 한 5만 채 정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도시 한복판에 굉장히 그 품질이 좋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형태와 디자인에 그리고 그 수혜자도 지금 뭐 공공주택 거의 하위 한 5%나 10%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외국처럼 한 50%, 7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저는 여기에 만들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했던 그 발언이 그 유명한 여의도 용산 통개발 발언이어가지고요.
사실 그때 그 집값 오름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국토부에서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여기를 뭐 이렇게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 하고 하는 계획을 내놨는데 뭐 이미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임기가 다 끝나가는 상태였고 그냥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죠. 너무나 그 안타깝습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이게 프랑스의 사회주택,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센 강변입니다. 얘네는 센 강변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 공공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사실은 교통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보행권을 강화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줄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교통을 줄이지 않고 보행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차량 교통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보행권을 늘릴 방안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년쯤 뒤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백년다리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미 2년이 지났는데 백년다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한강대교가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2층으로 그 고가 육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정책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취소돼 버리고 말았는데요. 왜 잠수교와 광진교 같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할 수 있는 그 보행교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는지 정말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계천 복원하고 한강의 어떤 그 진보적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계천 복원이 그 이명박 시장 시절에 그 됐는데 사실 역사 복원이나 자연 복원은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그 박원순 시장 시절에 2050년까지 복원을 하겠다고 그 정책을 내놨어요. 그 시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무책임한 결정이었죠. 그 케인즈가 뭐라고 말했냐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다 죽는다. 제가 2050년이면 나이가 80이거든요. 저는 제 나이 80에 이런 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 어떤 그 도시 환경이나 하천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한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강 하류의 그 신곡고 문제를 꼭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강 그 남북에 이렇게 쭉 놓여 있는 그 한 8차로 정도 되는 10차로까지 되는 이 도시고속도로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한강 주변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주변에 그 백사장 공유 수면을 다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서 지금 한강 그 주변 그 토지의 한 70%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이런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이게 나라가 가난해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나라가 가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한강 주변에 공공 그 용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일이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